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 속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안 하던 전술 실험을 갑자기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리버풀전 후반전에 레프트백 자리에 교체로 출전했던 중앙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을 주말 벌리전에 아예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영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라구시는 또 뛸 수 없게 되는데요. 더불어 무려 3포지션에 걸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은 올 시즌 남은 3경기 필승 전략이 아닌 다음 시즌을 위한 평가전처럼 경기에 임한다는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벌리와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최신 상황과 전술 분석으로 프리뷰해드리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37라운드는 토트넘 호스퍼가 한국 시간으로 5월 11일 토요일 밤 11시에 안방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전반기에 대승을 거뒀던 현재 강등이 유력한 번리를 만나기 때문에 승리가 이제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토트넘의 4위 경쟁팀, 사실상 이제 경쟁이 끝났다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에스턴 빌라가 상대하는 팀이 리버풀이에요. 5월 14일 그리고 화요일 새벽 4시에 열리기 때문에 만약 토트넘이 번리를 이긴다면 승점 63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4점 차로 좁혀진 가운데 에스턴 빌라가 리버풀에 패배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남은 경기 빌라는 한 경기지만 토트넘은 2경기거든요. 즉 토트넘이 뒤집고 올라갈 수 있는 판이 마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뉴캐슬이 지금 토트넘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잔류를 위해 굉장히 이제 힘을 내고 있는 노팅엄과 원정 경기 치르죠. 또 맨유는 현재 우승 경쟁인 아스널과 홈 경기지만 이 경기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첼시, 맨유는 아마도 이번 37라운드 결과를 통해서 토트넘을 위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6위인 뉴캐슬도 다시 최근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브라이튼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팀은 토트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번리전은 정말로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토트넘에게는 이번 번리전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실은 그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만약에 패한다 그러면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쫓아오는 팀들에게 추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좀 아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예 정말 번리를 못 이기는 순간 토트넘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못 간다가 오피셜이 나요. 에스턴 빌라의 챔스 진출 발표가 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에스턴 빌라의 상황을 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 이제 2차전 경기를 올림피아코스와 원정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과의 경기가 조금 늦게 잡힌 거예요. 이 경기들을 연달아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리버풀이 지금 토트넘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기세가 확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런 리버풀을 상대로 만약에 빌라가 패한다면 5월 20일 월요일 0시에 일제히 열리는 최종전 상대가 지금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하면서 맨유를 4대 0으로 박살냈던 그 크리스탈 팰리스, 지금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래요. 그렇다면은 에스턴 빌라가 충분히 리버풀 팰리스전을 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정말 바늘구멍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번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에스턴 빌라가 리버풀에게 패한다.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은 상황들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트넘은 한 경기 더 치를 수 있습니다. 바로 맨시티와 5월 15일 수요일 새벽 4시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 객관적인 전력상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솔직히 믿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고 사실 토트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 홈 경기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생긴 이후에는 맨시티에게 골도 계속 안 내주고 계속 지지 않는 경기를 해왔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기 전에는 명백한 역습 전술, 즉 지금 토트넘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실리주의 전술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던 게 토트넘이란 말이에요. 이번 맨시티전만큼은 만약 번리를 이기고 빌라가 리버풀에게 패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철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맨시티를 잡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 맨시티만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라운드가 이미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전이에요. 즉 토트넘 3연승, 에스턴 빌라 2연패, 이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축구에 있어서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곤 한다. 나는 챔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3연승 해서 모든 경기 이겨서 챔스에 도전해보고 싶다. 그게 정말 기적처럼 사실로 이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벌리전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모든 걸 걸고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최근 4연패의 부진에 빠져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뭐 자신감, 토트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사실 뭐 토트넘이 이 4연패 과정에 만난 팀이 뉴캐슬, 아스널, 첼시, 리버풀이니까 다 어려운 팀만 만났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팀들을 상대로 무려 이제 13골을 실점하는 정말 네. 최악의 수비를 보여줬고요. 그러한 가운데 반대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무려 74골을 허용할 정도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허술했어요. 이 팀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맞이했냐면 콩파니 감독이 바로 맨시티 출신이잖아요. 정말 네. 이 팀도 마치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우리가 승격한 팀이지만 우리는 공격적인 축구할 거야. 달려들 거야. 그렇게 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정말 강등될 만한 위기에 처하니까 최근에는 끈적끈적한 모습, 어떻게든지 결과를 꾸역꾸역 짜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울버햄튼전 1대1 무승부, 최근 6경기에서 패배가 2번밖에 없었는데 에버튼 원정 0대1로 졌잖아요. 근데 에버튼은 경기력 자체가 션다이치 감독이 오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번리가 한 명이 퇴장당했지만 0대1로 석패를 한 거고요. 지금 컨디션이 좋은 브라이튼과의 경기도 1대1로 비겼고 무엇보다 셰필드와 원정 경기를 4대1로 이기면서 잔류의 희망을 살린 데다가 맨유 원정까지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이길 수도 있었던 정도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1대1로 비겼거든요. 다만 이제 뉴캐슬을 상대로 4대1로 진 것은 최근에 뉴캐슬이 워낙 이제 토트넘전에 그 보여줬던 역습을 잘 활용하면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기를 빼고는 정말 어떤 경기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기를 이길 만한 내용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번리가 전반기에 토트넘이 정말 박살을 냈던 그 번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벌리가 최근 득점하는 걸 보면 셰필드전 장면인데요.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득점하는 기회들을 많이 연출을 해냈어요. 사실 이제 번리 경기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주목한 선수가 개인 드리블 능력과 솔로 플레이가 좋은 오도베르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드리블링인데 네. 그 선수 뒤에 있는 오른쪽 윙백, 풀백인 아신용 선수 역시 굉장히 기술이 좋아요. 셰필드전 40분 이미 1대0으로 앞서는 상황 속에서 아신용이 단독 플레이로 문전 우측에서 2명의 셰필드 선수를 무너뜨리고 때린 슈팅, 비록 굴절이라는 행운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여기서 오른쪽에 셰필드의 풀백, 미드필더, 센터백을 모두 무너뜨리면서 혼자 이 골을 만들어냈었고 또 57분에 이제 3대1 그러니까 한 골을 추격골을 허용했을 때 나왔던 골도 오른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비티뉴 선수가 측면 돌파를 했고 이제 포스터 선수가 이제 문전에서 논스톱 슈팅을 때리는 장면인데 사실 이 번리의 득점 패턴을 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이제 우도기 선수가 빠졌고 그 자리가 좀 빈약하잖아요. 저는 리버풀전에서도 에메르송 선수가 거기서 이제 계속 실점하는 장면들이 나왔고요. 사실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프트백으로 이제 1번 옵션이 우독이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고 2번 옵션이 벤 데이비스인데 이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고 세세뇽은 애초에 시즌 시작 때부터 계속 부상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누가 이 자리를 맡아서 이제 커버할 것이냐. 로얄 선수가 뛰어왔지만 로얄 선수가 리버풀전에 너무나 못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공략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번리가 이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또 하나 넣었던 이 장면도 이제 왼쪽으로 벌려주고 슈팅 나왔을 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간 이 슈팅이 오른쪽에서 나왔다. 즉 네. 토트넘의 왼쪽 수비수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번리의 실점 장면을 보면은 이 장면도 좀 재밌습니다. 뉴캐슬전 장면인데요. 예, 이 장면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역시 이제 왼쪽 수비가 무너졌죠. 머피의 컵백을 롱스테프 중앙 미드필더가 들어오면서 슈팅 때릴 때 이 앞 지역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결국에 이제 번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즉 중요했던 것은 번리가 지금 보시면 최근에 골을 안 먹기 위해서 페널티 에어리어 문전 앞에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몸으로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뚫는 방법이 바로 중거리 슈팅이다. 이렇게 먼 거리에 중거리 슈팅을 뉴캐슬이 때려서 골문을 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뉴캐슬전 40분 장면도 보면은 이제 고든 선수가 빼줬고 이제 컵백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기마라인스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추가골이 나왔어요. 지금 장면도 지금 모든 버니 선수들이 네. 골 에어리어 앞에 있잖아요. 즉 이 선수들은 온몸으로 이제 막는다. 즉 이렇게 수비를 한다면 토트넘도 패스 하면서 골대 앞에서 툭 밀어넣는 그런 슈팅은 나오기가 어렵다. 상대가 몸으로 막아낸다. 즉 이번 경기만큼은 중거리 슈팅을 적극적으로 때릴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토트넘에서 중거리 슈팅을 그나마 잘 때리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하고 매디슨 선수인데 그중에서도 매디슨 선수의 폼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이 경기는 적극적으로 슈팅을 때릴 수 있어야 되고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패턴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번 경기만큼은 아낌없이 중거리 슈팅을 때려줘야 골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번리는 강점이 없어요. 네, 올 시즌에 정말 공격적인 컬러로 경기를 했는데 공격적인 면에서 기록적으로 좋은 면들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강점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기대할 부분은 또한 약점은 많이 있긴 하지만 베리 위크까지 아주 큰 약점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번리의 약점으로 나온 것이 뭐 골 결정력도 있긴 한데 이제 세트피스 수비, 네. 공중볼 수비, 중거리 슈팅 수비 이런 거예요. 즉 수비에 약점이 많다. 이게 거의 토트넘이랑 비슷해요. 약점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 번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토트넘도 사실 상대의 이런 약점을 잘 공략을 못해요. 세트피스 네. 공격 투자로 준비하는 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이 비슷한 컬러인데 그래도 그중에 그러면 선수 퀄리티가 좋은 토트넘이 이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전반기에도 이기긴 했는데 지금의 번리는 이 기록을 다 무시해야 됩니다. 지금의 번리는 정말 결과주의적인 축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더 절박한 게 번리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경기는 만약 토트넘이 방심한다거나 아니란 자세로 취하고 또 상대의 역습 플레이에 조금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걸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토트넘이 17전 11승 3무 3패를 기록하고 있고 뭐 최근 경기에서도 이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번리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상대 기록도 조금 지워버리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뭐 콘테 감독 시절이었던 2022년 2월 같은 경우는 번리 원정에서 실망스러운 상대의 정말 끈질긴 축구로 인해 0대1로 패배했던 그런 기억도 있긴 하거든요. 물론 그 경기 외에는 대부분 이기긴 했고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으로 원정 가서 5대2 대승 거뒀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되면서 꽤 많은 또 선수들이 부상 중이었던 FA컵에서도 토트넘이 1대0으로 이겼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와 번리는 지금은 꽤 다르다. 지금 이제 선수 명단을 보셔더라도 번리가 그때 뛰었던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조금은 전술적인 조정이 이루어졌고 토트넘 같은 경우도 그때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할 때 네. 두 개의 도움을 모두 솔로몬이 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측면 플레이가 너무나 좋았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토트넘의 공격의 다양성이 좀 떨어졌던 면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베르너가 왔지만 베르너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존스는 폼 자체가 또 자신감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런 면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그런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과 활기찬 측면 지원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 경기는 메디슨도 골을 넣었는데 지금 메디슨이 거의 뭐 경기력과 컨디션이 최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가 분명히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토트넘이 고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빠져 있고 메디슨도 전반기에 그 컨디션을 다 잃어버린 상황 그리고 이제 우두기 선수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벌리라고 생각하면은 토트넘이 또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벌리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 팀이에요. 예, 뭐 역대 13번의 경기에서 10승 1무 2패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6득점 3도움으로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번 번리전에 하나의 공격 포인트만 추가해도 통산 10호 공격 포인트가 되고 또 이날 경기에 어시스트를 기록한다면 통산 3번째 프리미어리그 10-10도 가능한데요. 뭐 전반기에 이제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그 기억도 있지만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2019-2020 시즌 5대0으로 이길 때 그 70m 드리블. 네. 푸스카스가 봤던 그 드리블이 바로 번리를 상대로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 번리를 상대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 또 이 토트넘이 이 4연패를 끊어내는 멋진 모습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양 팀 보니까 이제 결장 선수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번리 같은 경우에는 레드먼드라든지 뭐 알 다킬 선수라든지 램지라든지 전반기 때는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꽤 많이 이탈을 했고 또 콜레오쇼 같은 선수들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사실 뭐 번리가 이런 선수들의 이탈은 이미 이루어져 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없고요. 토트넘도 새롭게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미 부상 중이던 선수들이 그대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과연 어떤 전술적인 노림수가 있을까가 중요한데요. 영국의 이제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에서 바로 이 충격적인 포스테클로 감독의 전술 실험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소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왼쪽 풀백 자리에 에메르송 로얄 대신에 올리버 스킵을 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이제 올리버 스킵 선수가 바로 리버풀과의 경기에 왼쪽 풀백으로 뛰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제 포스테클로 감독이 아예 선발로도 쓸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했던 반더벤 선수가 볼프스부르크 시절에도 좀 왼쪽 풀백을 봤던 적이 있으니까 반더벤을 왼쪽 풀백으로 두고 드라구신을 왼쪽 센터백으로 배치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후순위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능성은 스킵의 왼쪽 풀백 그리고 드라구신은 또 벤치만 지키고 반더벤이 왼쪽 센터백. 왜냐면은
스킵과 드라고신을 함께 동시에 쓰기에는 이건 너무 맞춰본 적이 없고 또 둘 다 전문 위치가 또 아니거든요. 드라고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 풀백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면서 팀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오른발잡이인데 둘 다 왼쪽에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스킵이 나온다면 이제 반더벤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의 가능성은 스킵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최근에 계속해서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 제임스 메디슨이 벤탄쿠르 대신에 선발 출전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벤탄쿠르나 사르의 자리에 메디슨이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메디슨 선수에게 아예 10번 역할을 주면서 그 자리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했는데 그게 좀 안 통하면서 벤치로 내렸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예 이번 경기는 메디슨을 8번에 가까운 역할을 시작부터 부여하면서 전술적인 실험을 또 해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것이고 또 쿨루셉스키도 조금 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을 투입을 해서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놓고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두는 뭐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둘을 좀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클루셉스키를 아예 빼고 공격 전술도 새롭게 실험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물론 이제 안 풀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맞아요. 근데 왜 이 시점이었을까? 차라리 안 풀리는 전술 실험이나 상대를 놀라게 하는 실험을 아스널전이나 리버풀전이나 이런 좀 중요했던 경기에 차라리 좀 전력이 밀리는 경기에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확실히 잡아야 되는 번리전에 안 쓰던 포진과 안 쓰던 선수를 안 쓰던 자리에 갑자기 기용했다가 잘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돼서 경기의 흐름을 내주면 어떡하지? 이런 좀 우려가 드는 거죠. 네. 자, 올리버 스킵이 이제 레프트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제 벌리전인데, 사실 이 에메르송 로양을 선수가 지난 리버풀전에서 이제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스퍼스 웹에서도 지금 풋볼런드는 혼자 이걸 주장했다면 뭐 이거 기자 개인의 생각이겠지 하겠지만 스퍼스 웹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영국 현지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떠돌고 있다. 훈련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훈련해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스킵 선수가 리버풀과의 경기 교체로 나와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토트넘의 왼쪽 풀백이 실질적으로는 왼쪽 사이드를 타고 왼발을 쓰는 역할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 거의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 메잘라 위치에서 많이 뛰면서 전진하기 때문에 스킵 선수가 또 활동량도 많고 또 투쟁심이 있고 또 팀의 유스 출신으로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의지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박을 벌어볼 만하고 기회를 줄 만한 선수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왜 하필 반드시 이겨야 되는 번리전에 좀 나설 수 있는 선발로 나와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이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스킵 카드를 꺼내서 저게 이제 먹혀든다면 또 스킵 선수에게도 본인 커리어에서 뭔가 좀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 토트넘에서는 미드필드 선수가 워낙 많고 또 여름 이적 시장에 추가적인 보강까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스킵까지도 출전 기회를 찾아서 팀을 떠나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왼쪽 풀백 역할까지 할 수 있다면 본인의 또 프로 경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번리가 가장 강한 쪽이 오른쪽 공격이에요. 네, 아시뇽, 오도베르 그리고 이제 포파나 저쪽에서 이제 최근에 계속 득점이 나오고 있고 사실 리버풀전에서도 토트넘의 이제 왼쪽 풀백 자리 우도기가 빠진 자리를 뭐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 거기서 재미를 봤잖아요. 물론 이제 반더벤 선수가 그 자리를 잘 빠르게 커버해 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포파나 오도베르, 아스뇽 3명이 달려들 경우 반더벤 혼자 뭐 3명을 막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반더벤 앞에 수비 가담을 잘 늦게 오는 비수마가 있고 옆에는 원래는 왼쪽 풀백이 아닌 스킵이 있다. 오도베르와 아시뇽의 드리블 돌파를 스킵이 잘 막을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패스의 각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을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 자리가 익숙치 않은 스킵의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점들을 고려할 경우 물론 리버풀전처럼 잘 풀린다면 스킵 선수가 새로운 대안으로 상대를 놀라게 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안 풀린다면 괜히 이 번리전 조금 이길 수 있는 상대팀마저도 잡지 못하는 무리한 실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후스코드닷컴에서는 이제 토트넘의 이제 승리 가능성을 전망했어.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한 경기에서 토트넘이 매번 발목을 잡혀서 저희들이 거짓말쟁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영국 현지 소식들의 전망인 거잖아요. 예, 토트넘이 3대1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번리가 분명히 이제 잔류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객관적 전력상 또 토트넘의 홈에서 네. 열리는 만큼 토트넘이 이 경기를 이기면서 번리를 강등시키기 충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한 것이고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도 토트넘 승리가 1.34배, 무승부가 무려 6.05배, 번리의 승리는 7.51배니까 37라운드에 열리는 모든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중에서 가장 일방적으로 기울어 있는 경기가 바로 이 경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경기는 그야말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4연패 때와는 달리 그 어떤 이유로도 어떤 뭐 장기 프로젝트와 어떤 뭐 비전과 어떤 뭐 프로세스를 거론해도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경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승리 거두고 올리버 스킵 카드를 이제 왼쪽 풀백 자리로 쓰는 카드를 썼잖아요. 이 카드도 성공하고 뭐 그렇게 가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과연 토트넘의 절대 우세를 점치고 있는 벌리와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연패를 끊고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충격적인 패배로 경질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상황이 전개될지, 토트넘과 벌리의 경기 후 분석과 영국 현지의 반응과 최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